2026년 3월 25일 이른 아침,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의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쬐는 복도 위로 한 남자가 걸어 나옵니다. 야구 모자를 이마 깊숙이 눌러 쓴 채 수갑이 채여진 양손을 검은 천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순간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집니다. 남자의 얼굴이 흰 섬광 속에서 한순간 드러났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묻힙니다. 취재진이 마이크를 들이밉니다. 약물 유통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 유가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혐의 묵묵부답.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카메라 행렬을 지나치던 그 남자가 취재진 중 한 명을 향해 내뱉습니다. 너는 남자도 아니여. 반성도 사죄도 아닌 그 한마디가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박광열. 메신저 앱에서 전 세계라는 닉네임으로 약물을 유통하던 인물입니다. 수산물을 팔던 사업가가 살인자가 되었고 감옥에 갇힌 수감자가 마약 제국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사기에서 살인으로, 탈옥에서 마약으로 그의 범죄는 10년에 걸쳐 국경을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범죄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어메이징 미스터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0년대 초 수도권 어딘가의 수산물 유통회사. 새벽 4시면 경매장의 조명이 먼저 깨어났습니다. 노량진이든 가락이든 수도권의 수산물 경매장은 어디나 같은 풍경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스티로폼 상자 위에 쏟아진 잘게 부서진 얼음, 그 사이로 줄지어 놓인 참치와 광어, 도미의 은빛 비늘이 경매장 아래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경매사의 목소리가 시장 천장에 부딪혀 쩌렁쩌렁 울리고 고무장화 끌리는 소리와 스티로폼 뚜껑 열리는 뽀드득 소리가 뒤섞이는 그 소란 한가운데 박광열이 서 있었습니다. 양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참치의 아가미를 뒤집어 선홍빛을 확인하는 눈, 손가락으로 살을 눌러 탄력을 가늠하는 손끝의 감각, 오래 이 일을 해온 사람 특유의 능숙함이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박광열은 부지런하고 꼼꼼한 사업가, 거래처 관리에 빈틈이 없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좋은 물건이 들어왔다고 귀뜸하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 식자재 품질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는 고집, 그런 이미지가 수년간 쌓여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 참치 상태 괜찮습니다. 한번 보시죠. 경매장 단골 중매인이 손짓으로 불렀고 박광열은 생선 더미 사이를 능숙하게 빠져나가며 다가갔습니다. 아가미 색깔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가격을 흥정하고 그 일련의 동작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생 이 업계에서 뼈가 굵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경매장을 벗어나 사무실로 돌아오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횟감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배어든 좁은 사무실. 책상 위에는 거래처 장부 대신 투자 설명의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수익 보장, 원금 손실 없음, 월 수익률 보장. 금융상품이라고 해는 지나치게 달콤한 문구들이 빼곡히 적힌 그 자료를 박광열은 한 장씩 넘기며 오늘 만날 사람들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수산물 유통이라는 간판 뒤에서 박광열이 하고 있던 또 다른 일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거래처 식사 자리에서, 지인의 지인을 소개받는 자리에서 그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혹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아주 자연스럽게 형님, 요즘 은행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1%도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월 수익만 몇 프로씩 들어옵니다. 상대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 박광열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오히려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의심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직접 넣어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면서 휴대전화를 꺼내 통장 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입금 내역이 찍힌 화면. 매달 빠지지 않고 들어오는 숫자들.
상대방의 눈이 화면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경계심은 녹아내렸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하시는 사업인데 이 정도 수익이면 은행 이자하고 비교가 됩니까? 저도 넣었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업가의 얼굴로, 악수를 건네는 따뜻한 손으로. 자기 돈도 넣었다는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상대방의 경계심이 풀리는 순간을 그는 정확히 읽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면 한 발 더 다가갔고 마지막 망설임이 보이면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지금 자리가 없어서 그래요. 이번 달까지만 됩니다. 형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명이 들어오면 그 한 명이 다음 3명을 데려왔습니다. 가족을, 친구를, 오래된 동료를. 신뢰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타고 번지는 법이고 사기도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갔습니다. 그 손이 안내한 곳은 1만여 명의 돈을 삼킨 다단계 금융사기 조직이었습니다. 피해 규모 약 1조 원. 대한민국 금융사기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였습니다. 박광열은 그 거대한 사기의 톱니바퀴 안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조직의 최상층부는 아니었지만 사람을 끌어들이는 현장의 얼굴이었습니다.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아니라 중간 어딘가에서 위를 향해 실적을 올리고 아래를 향해 미소를 짓는 자리. 그 자리가 박광열의 좌표였습니다. 참치의 신선도를 감별하던 눈이 사람의 탐욕을 읽는 데 쓰였고 거래처를 관리하던 입이 투자를 권유하는 데 쓰였습니다. 새벽에는 경매장에서 생선을 고르고 낮에는 사무실에서 투자자를 모으고 저녁에는 조직의 실적을 보고하는 이중의 일과가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2개의 명함을 가진 삶. 하나는 수산물 유통업자, 다른 하나는 사기 조직의 모집책. 그 2장의 명함이 같은 지갑 안에 나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조 원짜리 사기가 영원히 굴러갈 수는 없었습니다. 2010년대 중간 수사기관의 그물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상자금 흐름을 포착했고 피해자들의 신고가 경찰서와 검찰청에 쏟아졌습니다. 1만여 명이 잃어버린 돈이 만들어낸 분노는 거대했습니다. 노후자금을 맡겼던 노인, 사업자금을 투자했던 자영업자, 친구의 말을 믿고 전 재산을 넣었던 가장. 그들의 고소장이 수사기관의 책상 위에 산처럼 쌓였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 사장이 직접 자기 돈도 넣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안 믿습니까? 수산물 회사도 멀쩡히 돌아가고 있었고 제 퇴직금 전부 넣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더 크게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 특유의 그 빈 눈. 경찰서 복도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순번을 기다리는 동안 그 옆에는 같은 사기에 당한 또 다른 피해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2 사람은 서로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조직의 상층부가 하나둘 검거되면서 수사망은 점점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 모집책 명단 보세요. 박광열이라는 사람 수산물 회사 대표입니다. 이 사람 밑으로 들어온 투자자가 수백 명이에요. 수사관의 손가락이 조직도 위에 한 이름을 짚었습니다. 수산물 유통업자, 전과 없음.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인물이었지만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그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양반 계좌 내역 보면 모집 수당으로 받아간 돈만 해도 상당합니다. 소 한 장 날리세요. 모집책이었던 박광열의 이름이 수사 대상 명단에 올랐습니다.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환 통보, 출석 요구. 경매장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물었습니다. 박 사장님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여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을 것입니다. 아, 좀 바빠서요. 거래처 쪽으로 출장을 좀 다녀야 해서. 그 웃음 뒤에서 그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박광열의 책상 위에서 수산물 장부가 사라졌습니다. 경매장에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날이 늘었고 사무실 전화는 울려도 받는 이가 없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사장님, 이번 주 물량 언제 넣어주시는 겁니까?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보았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우편함에는 우편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박광열이 이미 비행기표를 끊었다는 것을. 대신 그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여권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그의 손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트레이 위에 올려놓은 지갑, 벨트, 휴대전화, 금속 탐지기 너머로 걸어가는 발걸음은 평범한 해외 출장객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보딩 패스 위에 인쇄된 목적지, 마닐라.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매장의 얼음 위에 놓인 생선처럼 그가 버린 것들은 차갑게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1만여 명의 잃어버린 돈, 신뢰했던 지인들의 분노,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박광열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도망친 곳에 자유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식재료를 다루던 그 손은 머지않아 전혀 다른 것을 쥐게 됩니다. 선호의 아가미를 들춰보던 손가락이 방아쇠 위에 얹히는 날이 이미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가 필리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한국에서 같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필리핀으로 도주온 한국인 3사람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필리핀 중부 루손 지역의 한 도시. 마닐라에서 차로 몇 시간을 더 달려야 닿는 그 도시는 관광객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습니다. 대로변에는 오토바이 택시인 트라이시클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페인트가 벗겨진 콘크리트 건물과 녹슨 철제 대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열대의 습기가 피부에 달라붙는 공기, 배수로에서 올라오는 쾌쾌한 냄새, 한낮에도 그늘진 골목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 박광열이 새로운 사업 거점으로 택한 곳은 그런 도시의 한 구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산물을 팔던 사업가가 필리핀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도박장을 열었습니다. 합법적인 카지노가 아니었습니다. 주택가 안쪽에 건물 한 채를 빌려 대조한 간판도 없는 사설 도박장. 출입문은 항상 닫혀 있었고 안에서 밖이 보이는 CCTV 모니터만이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문을 열면 에어컨 바람이 먼저 얼굴을 쳤고 그 뒤로 담배 연기가 뿌옇게 깔린 실내가 펼쳐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칩이 쌓여 있었고 네온색 조명이 그 칩 위로 파란 빛과 붉은 빛을 번갈아 비추었습니다. 딜러가 카드를 돌리고 돈이 오가고 승자의 웃음과 패자의 침묵이 같은 공기 안에서 교차했습니다. 필리핀 현지인과 한국인이 섞여 앉은 테이블, 그 테이블의 주인이 박광열이었습니다. 도박장은 그에게 단순한 수입원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에서 새로운 권력 기반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수산물 경매장에서 상인들 사이를 누비던 감각이 여기서도 작동했습니다. 사람을 읽고 약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며 관계의 중심에 서는 것. 한국에서 투자자를 모으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박장에 3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같은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피해 필리핀으로 도주온 한국인 3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박광열보다 먼저 혹은 비슷한 시기에 필리핀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도주, 같은 땅. 이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은 사실 필연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사를 피해 동남아시아로 넘어오는 경제사범들 사이에는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존재했고 정보는 그 안에서 빠르게 돌았습니다. 3사람은 낯선 땅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은 체류가 가능했지만 한국 수사기관이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를 요청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밤이면 숙소에 작은 텔레비전을 켜고 한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자신들의 얼굴이 뜨지는 않는지, 사기 사건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밤, 리모컨을 쥔 손가락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광열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님들, 여기 와서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묵을 때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은신처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현지 사정도 모르는 3사람에게 그 말은 사막의 물과 같았습니다.
박광열은 자신이 임대한 건물 인근에 방을 구해주었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습니다. 식당을 알려주고 필리핀 페소의 환율을 설명하고 현지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일러주었습니다. 그의 호의에 세 사람은 점차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공짜는 없었습니다. 형님들이 한국에서 가져오신 자금이 있질 않습니까? 그냥 놀려두지 마시고 제 사업에 좀 넣어보시죠. 도박장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수익금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은신처를 제공한 대가로 박광열은 세 사람의 자금을 요구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갚아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투자의 형태를 빌렸습니다. 한국에서 사기 피해자들에게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돈을 모았던 것과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대상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번에는 같은 처지의 도주자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약 3천만 필리핀 페소를 박광열의 도박장에 투자했습니다.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자금, 그것이 정당하게 번 돈이었는지 사기로 챙긴 돈의 일부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돈이 필리핀의 도박 테이블 위에서 칩으로 바뀌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돈의 출발점을 거슬러 올라가면 끝에는 은행 창구에서 퇴직금을 인출하던 누군가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 손에서 떠난 돈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마침내 필리핀의 도박 테이블 위에서 칩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돈의 출처를 아는 사람은 그 방 안에 아무도 없었고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 관계는 원만해 보였습니다. 도박장은 돌아갔고 수익이 있었고 세 사람은 박광열이 마련해준 숙소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박광열은 가끔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한국 소식을 전했고 세 사람은 도박장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사업은 잘 되고 있지? 우리 돈 괜찮은 거야? 걱정 마세요, 형님. 제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 뒤에 어떤 표정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장의 수익이 줄었는지 박광열이 자금을 다른 곳에 썼는지 정확한 사정은 수사 기록에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세 사람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왕열아, 우리 돈 언제 빼줄 수 있어? 여기 있으려면 생활비도 필요하고.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으면 요구는 커지는 법입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었습니다. 식사 자리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한국 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돈 이야기가 테이블을 지배했고 박광열의 대답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이 몇 주가 되고 몇 달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박광열의 침묵은 길어졌습니다. 도박장의 에어컨은 여전히 돌아갔지만 그 안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묘한 역전이 보입니다. 세 사람은 한국에서는 금융사기 가담자, 즉 가해자였습니다. 수천 명의 돈을 삼킨 사기 조직의 일환으로 수사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필리핀에서는 박광열에게 돈을 맡기고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국경을 넘으면서 뒤집힌 것입니다. 열대의 밤은 길었습니다. 도박장 문을 닫고 혼자 남은 박광열은 빈 테이블 위에 놓인 재떨이의 꽁초를 응시했을 것입니다. 3천만 페소, 돌려줘야 할 돈, 돌려줄 수 없는 돈, 돌려주고 싶지 않은 돈.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반복되면서 박광열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해결책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016년 10월 11일 해가 뜨기 전 필리핀 중부 루손의 밤은 아직 풀리지 않은 채였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외곽으로 나가면 도로 양쪽으로 사탕수수 밭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키가 3미터를 넘는 사탕수수 줄기들이 바람에 스칠 때마다 마른 잎사귀끼리 부딪히는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설탕의 원료가 자라는 밭, 그 이름만으로는 달콤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그 밭은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이 범행이 어떻게 계획되었는지는 공범 김모 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공범 김모 씨의 2심 판결문 요지에 따르면 박광렬은 피해자들에게 카지노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살인을 계획하고 저질렀습니다. 빚을 갚는 대신 채권자를 없애는 것, 가장 잔혹하고 가장 원시적인 해결 방법을 박광렬은 선택했습니다. 그 계획에 끌어들인 사람이 한국에 있던 김모 씨였습니다.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판결문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박광렬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김모 씨가 이에 공모하여 필리핀까지 건너왔다는 것. 범행에는 사전 준비가 있었습니다. 권총, 포장용 테이프, 그리고 시신을 유기할 장소의 사전 답사. 충동적인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날짜를 정하고 도구를 마련하고 장소를 골라두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간 계획적 범행이었습니다. 수산물 거래를 위해 시세를 조사하고 경매 일정을 짜던 그 꼼꼼함이 이번에는 사람을 죽이는 데 쓰였습니다. 범행 전날 밤 박광렬은 평소와 다름없이 피해자들과 저녁 식사를 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도박장 근처의 식당에서 혹은 누군가의 숙소에서 한국 음식을 앞에 놓고 소주잔을 기울이며 덤덤한 얼굴로 대화를 나눴을 것입니다. 형님, 돈 문제는 다음 주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편하게 드세요. 세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다음 주라는 말에 한 가닥 안도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박광렬이 말한 정리의 의미는 그들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 저녁 식사가 세 사람에게는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새벽 박광렬과 공범 김모 씨는 피해자 3명이 머물던 거처에 들이닥쳤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어둠 속에서 켜지는 손전등 불빛, 잠에서 깬 세 사람의 눈앞에 권총이 들이밀어졌습니다. 소리를 지를 틈도 없었을 것입니다. 총구가 향하는 방향에서 사람의 몸은 굳어집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박광렬은 그 공포를 이용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소리 내면 쏜다! 낮은 목소리, 그러나 그 속에 담긴 것은 협박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포장용 테이프가 풀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찌지직, 찌지직. 손목을 감고 발목을 감고 입을 막았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같은 식당에 앉아 밥을 먹던 사람에게 결박당하는 순간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테이프로 막힌 입 뒤에서 새어나오는 거친 숨소리만이 그 방 안의 공포를 증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새벽의 어둠 속에서 세 사람은 차에 실렸습니다. 목적지는 도시 외곽의 사탕수수밭. 차가 비포장 도로를 접어들면서 바퀴가 진흙 위에서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창밖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탕수수 줄기가 만들어낸 벽이 도로 양쪽을 막고 있었고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그 좁은 길을 비추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결박된 세 사람이 차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발밑에는 축축한 흙이 있었습니다. 열대지방 특유의 무른 진흙. 발을 디딜 때마다 발목까지 빠지는 그 흙 위를 결박된 채 걷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끌려갔습니다. 사탕수수 줄기가 어깨에 스치고 마른 잎이 피부를 긁었습니다. 주변에는 벌레 소리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소리가 닿지 않는 곳, 박광렬이 미리 골라둔 장소였습니다. 밭 경사면에 구덩이가 파여 있었습니다. 그 구덩이 앞에 세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눈앞에 어둠, 테이프에 막힌 입에서 새어나오는 숨소리,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 그리고 총성. 새벽 공기를 찢는 소리가 사탕수수밭 위로 퍼졌습니다. 세 사람의 머리를 향해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총소리가 사라진 뒤 남은 것은 정막이었습니다. 바람에 사탕수수 잎이 스치는 소리, 멀리서 우는 새 한 마리의 울음소리, 그것뿐이었습니다. 시신 세 구가 농로 옆 사탕수수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중 한 구는 땅에 매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구는 흙으로 덮이지 못했습니다.
사탕수수 줄기 사이로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으면 누군가와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매장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박광렬과 김모 씨는 두 구의 시신을 사탕수수밭에 그대로 남겨둔 채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고무장화에 묻은 진흙을 풀숲에 문질러 닦고 차에 올라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것들, 세 구의 시신, 새벽의 구덩이, 흙냄새에 대해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곧장 다음 할 일로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범행 직후 박광렬은 숫자를 챙겼습니다. 사탕수수밭에서 돌아온 그는 곧장 피해자들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그 세 사람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그 방에서 박광렬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 있던 현금 약 240만 원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더해 피해자들이 도박장에 투자했던 자금 약 7억 2천만 원 상당을 빼돌렸습니다. 세 사람의 흔적을 지우면서 동시에 세 사람의 돈을 가져가는 작업이었습니다. 7억 2천만 원과 240만 원. 그 숫자의 격차가 어떤 인간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수억 원을 챙기면서 금고 안에 240만 원까지 꼼꼼하게 비우는 사람. 경매장에서 참치 한 마리의 가격도 빠뜨리지 않던 그 성격이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이번에 계산한 것은 생선값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사라진 뒤 도박장 주변은 조용해졌습니다.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던 목소리도, 식사 자리에서의 불편한 눈빛도, 전화벨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박광렬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채권자 3명이 사라졌으니 집도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 한국인 몇 명이 사라진다고 누가 찾겠습니까? 그가 실제로 이렇게 말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이 그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시골의 사탕수수밭에 묻힌 한국인 3명. 현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 가족도 없고 한국 수사기관이 곧바로 추적할 단서도 없는 상황. 박광렬은 그 지리적 거리와 수사의 사각지대를 계산해 넣었을 것입니다. 세 사람의 목숨. 그 대가로 박광렬이 챙긴 돈은 7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남자가 세 사람의 생명에 매긴 가격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세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1만여 명에게 피해를 입힌 금융사기에 가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결코 깨끗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총에 맞아 사탕수수밭에 묻혀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있든 없든 사람의 생명은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심판할 일을 박광렬은 총으로 대신한 것입니다. 사탕수수밭 위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구덩이 위를 덮은 흙 위로 햇살이 내리쬐습니다. 사탕수수 줄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람에 흔들렸고 잎사귀 사이로 새들이 날아올랐습니다. 설탕의 원료가 자라는 이 달콤한 밭 아래에 세 구의 시신이 누워있다는 것을 세상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이 영원히 묻혀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이 밭을 지나가던 한 농부의 코끝에 이상한 냄새가 걸렸습니다. 열대의 태양 아래 흙이 감추지 못한 것을 바람이 농부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농부의 신고 전화 한 통이 박광렬의 범행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게 됩니다. 2016년 10월 11일 같은 날 아침 그 농부는 매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사탕수수밭 사이를 지나 마을로 이어지는 비포장도로. 우기가 끝나갈 무렵의 루손 시고는 흙이 마르면서 먼지가 일고 아침 해가 밭 위로 올라오면서 풀과 흙이 뒤섞인 특유의 냄새가 일었습니다. 그 냄새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맡는 냄새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경사면 쪽에서 풍기는 기운이 평소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흙냄새도 풀냄새도 아닌 선명한 핏빛 흔적과 흙이 부자연스럽게 파헤쳐진 자국. 농촌에서 짐승이 죽어 썩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개나 고양이,
가끔은 가축의 사체가 밭 구석에 버려져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농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냄새의 강도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숨을 쉴 때마다 목 안쪽까지 파고드는 악취였습니다. 경사면을 올라갔습니다. 사탕수수 줄기 사이로 흙이 부자연스럽게 쌓여있는 흔적이 보였습니다. 주변의 흙과 색이 달랐습니다. 누군가 파헤치고 다시 덮은 듯한 자국. 그리고 그 옆, 흙으로 덮이지 않은 채 남겨진 것이 보였습니다. 농부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필리핀 현지 경찰이 밭을 파헤쳤을 때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짐승의 사체가 아니었습니다. 세구의 시신. 손과 발이 포장용 테이프로 결박된 채 머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필리핀에 체류 중이던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사건은 즉각 한국 언론에 타전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 피살. 뉴스 속보가 한국과 필리핀 양국에서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이국 땅에서 같은 나라 사람 3명이 총에 맞아 사탕수수밭에 묻혀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방송사의 특파원들이 마닐라로 향했고 필리핀 현지 언론도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사건의 배경을 추측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수사기관도 즉각 움직였습니다. 피해자들이 한국 내 금융사기 사건 관련자들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도주한 인물이 더 있습니다. 박광렬이란 사람 확인 좀 해봐야 합니다. 수사관들이 피해자 3인의 한국 내 수사 기록을 뒤졌을 때 같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필리핀으로 도주한 또 다른 인물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박광렬, 수산물 유통업자, 사기 모집책, 피해자들과 같은 사건, 같은 시기에 필리핀으로 건너간 인물. 이 4사람의 관계를 추적하면 사건의 실마리가 잡힐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양국의 수사기관이 합동 검거팀을 꾸렸습니다. 한국 경찰이 필리핀으로 수사관을 파견했고 필리핀 국가수사국과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에서는 공범 김모 씨에 대한 수사가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사이 박광렬은 사라졌습니다. 사탕수수밭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박광렬이 언제 알았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즉각 거처를 비우고 잠적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도박장 문을 닫고 연락처를 바꾸고 흔적을 지웠습니다. 루손 지역에서의 삶을 통째로 접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범행 현장과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그의 첫 번째 판단이었습니다. 37일. 이 숫자가 박광렬의 도주 기간입니다. 범행일인 10월 11일부터 체포일인 11월 17일까지 37일 동안 그는 필리핀 각지를 떠돌았습니다. 어디에서 잠을 잤는지,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어떤 이름을 사용했는지, 그 37일의 구체적인 동선은 수사 기록에 상세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최종적으로 몸을 숨긴 곳이 마닐라였다는 것입니다. 사탕수수밭의 시골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동남아시아 최대 도시 중 하나인 마닐라에 숨었습니다. 인구 1,300만의 대도시, 수천 개의 콘도미니엄 단지, 외국인이 섞여 살아도 눈에 띄지 않는 익명의 공간. 박광렬은 그 익명성 속에 자신을 녹여 넣었습니다. 그러나 합동 검거팀의 추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수사기관이 제공한 박광렬의 금융거래 내역, 통신기록, 출입국 정보, 필리핀 측이 확보한 현지 정보원의 제보와 CCTV 영상, 두 나라의 수사 역량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좁혀 들어갔습니다. 마닐라 시내의 콘도 단지들을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이 콘도 CCTV 기록 확인해봐. 10월 중순 이후 입주한 동양인 남성 중에 일치하는 사람이 있는지. 수사관들은 마닐라 곳곳에 콘도 관리사무소를 돌았습니다. 수백 개의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입주 기록을 대조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최근 계약 내역을 물었습니다. 지루하고 반복적인 수사였지만 그물코를 좁혀가는 수사의 기본에 충실한 작업이었습니다. 여기 이 사람 아닙니까? 10월 말에 들어온 한국인 남성. 이름은 다르게 돼 있는데 체격하고 나이대가 맞습니다. 콘도 한 곳의 CCTV 영상에서 박광렬과 체격, 연령대가 일치하는 인물이 포착되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 뒷모습,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옆모습,
얼굴 전체가 선명하게 찍히지는 않았지만 수사관들에게는 충분한 단서였습니다. 11월 17일, 범행 37일째. 마닐라 수도권 소재 한 콘도미니엄. 합동 검거팀 요원들이 건물 출입구와 비상계단을 동시에 봉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는 조, 복도를 통해 접근하는 조. 작전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아래로 요원들의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노크 대신 열쇠가 사용됐는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의 협조로 문이 열렸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이 열리는 순간의 긴장은 양쪽 모두에게 동일했을 것입니다. 방 안에 박광열이 있었습니다. 37일간의 도주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탕수수밭의 새벽에 3명의 목숨을 빼앗고 7억이 넘는 돈을 챙기고 37일간 도시를 떠돌며 숨었던 남자가 콘도 한 칸에서 붙잡혔습니다. 마닐라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그 콘도의 창문 너머로 박광열에게 주어졌던 자유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에서도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공범 김모 씨가 국내에서 검거된 것입니다. 김모 씨는 이후 재판에 넘겨져 살인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도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30년,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남지 않는 형벌이었습니다. 김모 씨의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전모가 법정에 드러났습니다.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살인을 계획했다는 동기, 범행 당일의 구체적인 경위, 시신유기의 방법. 법원은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범행을 주도한 박광열에 대한 한국 법원의 심판은 이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리핀에서 체포되었고 필리핀 법의 관할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거된 박광열은 필리핀 이민국 산하 외국인 보호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살인 혐의, 외국인 불법 활동 혐의, 무거운 혐의들이 그의 이름 옆에 나란히 붙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송환은 양국 간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사탕수수밭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농부의 신고로 37일 만에 체포라는 결말에 도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범인이 잡혔으니 사건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수사기관도, 언론도, 대중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검거된 박광열은 살인 혐의로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의 벽은 그를 가둘 만큼 단단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 3월 6일 새벽, 필리핀 타기그시 비쿠탄, 마닐라 수도권 남동쪽 끝자락에 자리한 이 지역에는 이민국 BI가 관할하는 외국인 보호시설 캠프 바곤디와가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추방 대상 외국인, 범인 인도 절차를 기다리는 수감자들이 뒤섞인 곳. 박광열은 2016년 마닐라에서 체포된 이후 이곳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살인 혐의자, 한국 법무부가 범인 인도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그 절차가 완료되는 순간 그는 한국 땅을 밟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살인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 공범 김모 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된 마당에 주범인 박광열의 형량이 그보다 가벼울 리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보호소 안은 고요했습니다. 열대의 밤 공기가 건물 사이를 돌며 습기를 남겼고 복도 천장의 형광등 절반은 꺼져 있거나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의 근무교대가 이루어지는 시간대, 가장 느슨한 시간이었습니다. 박광열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보호소에 수감 중이던 한국인 정모 씨. 두 사람이 보호소 안에서 어떻게 만나 탈옥을 공모했는지 그 과정은 상세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새벽에 두 사람이 함께 움직였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천장이 뜯겼습니다. 구금실의 천장은 콘크리트가 아닌 석고보드와 금속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구조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천장을 강제로 뜯어냈습니다. 맨손이었는지 도구가 있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 보호소의 천장을 일반 수감자가 맨손으로 뜯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천장 위로 올라간 뒤 이번에는 지붕 구조물을 다시 뜯었습니다.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의 장벽을 뚫은 것입니다. 지붕 위로 나온 두 사람은 보호시설 외곽의 담장까지 이동했습니다.
담장 위에서 수사관들이 나중에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담요 한 장과 베개 하나, 담장 정문 부근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담장을 넘을 때 철조망이나 날카로운 돌출부에 걸리지 않도록 깔아두는 용도에 쓸 것입니다. 담요와 베개, 그것은 충동적인 탈출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미리 준비된 물건, 미리 파악된 경로, 미리 계산된 시간. 9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경비원 6명과 행정직원 3명. 그 9개의 눈과 귀를 피해 천장을 뜯고 지붕을 뜯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지한 것은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다른 한국인 수감자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 2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보고한 것입니다. 수감자가 수감자의 탈옥을 먼저 발견하는 보호시설, 그 한 문장 안에 필리핀 교정 시스템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BI 위원장 하이메 모렌테가 보고를 받은 것은 이미 2 사람이 비쿠탄의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모렌테는 즉각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경비원 6명과 행정직원 3명, 총 9명에 대한 직위해제, 72시간 이내 소명을 명령했습니다. BI 법률 담당관 헨리 투반이 이끄는 사실조사팀이 구성되었고 경찰에도 추적 협조가 요청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천장을 뜯고 지붕을 뜯고 담장 위에 담요까지 준비해둔 탈옥. 이것이 내부의 조력 없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한국에서 다수의 필리핀 관련 사건을 다뤄온 법률 전문가들은 필리핀 교정 및 이민 공무원의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 탈옥 역시 내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비교대 시간을 정확히 알고 천장 구조의 약한 지점을 파악하고 담장 밖의 대피 경로까지 확보하려면 시설 내부의 정보가 필수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도왔는지, 어떤 대가가 오갔는지 그 조력의 경위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박광렬은 비쿠탄의 새벽을 뚫고 사라졌습니다. 체포에서 탈옥까지 약 4개월, 한국으로의 송환이 코앞까지 와 있던 상황에서 감행한 도주였습니다. 공범 김모 씨가 한국 법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 돌아가면 어떤 처벌이 기다리는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탕수수밭에서 3사람을 목숨을 빼앗은 대가, 그 대가를 치르는 대신 그는 담장을 넘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82일이 흘렀습니다. 2017년 5월 27일 필리핀 타르라크시, 마닐라에서 북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이 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BI 요원과 범죄수사국 CIDG 합동작전팀이 박광렬을 발견했습니다. 비쿠탄에서 탈옥한 지 82일 만이었습니다. 체포 현장에서 389경 권총이 발견되었습니다. 총기류 불법 소지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사탕수수밭에서 3사람을 쏜 것도 권총이었습니다. 탈옥 후에도 총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은 그가 다시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금지 약물, 소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시점이 박광렬의 범죄 이력에서 결정적 분기점이 됩니다. 수산물 유통업자로 시작해 다단계 사기 모집책을 거쳐 3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된 남자. 그 남자가 이제 약물 밀거래라는 새로운 영역에 발을 들인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박광렬이 비쿠탄 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던 시기에 이미 약물 유통 관련 인맥과 정보를 접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보호소 안에는 다양한 범죄로 수감된 외국인들이 뒤섞여 있었고 그 안에서 형성된 네트워크가 탈옥 후의 행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탈옥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마약 사업을 위한 발판, 한국 송환을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보호소에서 구상한 새로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담장을 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체포된 박광렬은 팜판가 지방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살인 3건은 팜판가 지방법원에, 총기 소지 혐의는 타르라크 지방법원에 각각 계류되었습니다. 출국금지 명령이 발부되어 필리핀을 떠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2번째 교도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 5개월이 흘렀습니다.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박광렬은 타르라크시 지방법원 RTC 64지원에서 열리는 총기 소지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팜판과 지방교도소에서 호송되었습니다. 그를 호위한 교도관은 5명이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뒤 뜻밖의 통보가 전해졌습니다. 담당 검사가 출석하지 않아 공판기일이 연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호송팀은 박광렬을 데리고 팜판가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
메가더 하이웨이 변 타를라크시 바랑가이 산 라파엘에 위치한 줄리스 캄빈간이라는 이름의 작은 식당. 호송 차량이 그 앞에 멈췄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였습니다. 수감자를 호송하는 도중에 식당에 들르는 것 자체가 한국의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의 교정 현실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식당에 한 사람이 더 나타났습니다. 박광렬의 현지인 여사친구였습니다. 그녀는 교도관들과 박광렬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합류했습니다. 5명의 교도관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주문되었습니다. 박광렬은 테이블에 앉지 않았습니다. 곧장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5명의 교도관 중 화장실까지 동행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분이 흘렀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박광렬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화장실에 간 것이니까. 그러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돌려 화장실 쪽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하러 갔습니다. 화장실 안에 박광렬은 없었습니다. 환풍기 창문이 뜯겨 있었습니다. 좁은 환풍기 창. 성인 남성이 빠져나가기에는 비좁아 보이는 그 틈으로 박광렬은 몸을 밀어넣고 사라진 뒤였습니다. 비상 연락이 발령되었습니다. 타를라크시 전 경찰서에 플래시 알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식당 주인은 이후 언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이 그를 잡으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이 한마디가 그날의 분위기를 말해줍니다. 비상이 발령되었지만 절박하게 뒤쫓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명의 교도관이 수감자를 식당에 데려와 밥을 먹이면서 화장실에 혼자 보내놓고 그가 사라진 뒤에도 진지한 추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응은 빨랐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팜팡가 주지사 데니스 피네다는 즉각 교도관 5명 전원에 대해 직위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교도관 불충, Infidelity in Custody of Prisoner 혐의로 타를라크 검찰에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주한 한국대사관의 이진수 영사는 팜팡가 주청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속한 체포를 요청했습니다. 피네다 주지사는 30만 페소, 당시 한화로 약 78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한국대사관의 요청으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발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탈옥과 두 번째 탈옥을 나란히 놓으면 기묘한 대비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천장을 뜯고 지붕을 뚫고 담장을 넘었습니다. 물리적 파괴. 9명의 감시 인력을 뚫은 정면 돌파였습니다. 두 번째는 식당 화장실의 환풍기 창으로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물리적 힘이 아니라 시스템의 무력화. 수감자를 식당에 데려가고 여자친구가 식사를 대접하고 화장실에 혼자 가도록 내버려두는 그 느슨함 자체가 탈출구였습니다. 전자가 벽을 부순 것이라면 후자는 문이 처음부터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두 장면의 대비는 필리핀 교정 시스템의 부패가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박광렬은 다시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82일이 아니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필리핀의 어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메신저 앱 속에서 전 세계라는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곧 드러나게 됩니다. 2020년 27일 비밀정보원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라구나주 칼람바시 수콜 마을의 한 빌라에 박광렬이 은거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도권 경찰청 지역특수작전단, 라구나 도경찰 정보부, 칼라바르손 경찰이 합동 감시에 착수했습니다. 이튿날인 28일 수요일 오후 6시 35분 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라구나의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진 뒤 열대의 어둠은 빠르게 내려앉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합동작전 차량이 소리 없이 멈춰섰습니다. 엔진이 꺼졌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방탄조끼를 입은 요원들이 내렸습니다. 골목을 에워싸는 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빌라 안에서 박광렬이 사용하고 있던 이름은 파크 잔조였습니다. 가명. 3번째 체포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는 자신의 본명조차 버린 상태였습니다. 수도권 경찰청 데볼드 시나스 경찰소장은 체포 소식을 발표하며 수사관들의 헌신을 치하했습니다. 그러나 그 치하의 말 뒤에는 씁쓸한 사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3번 잡히기까지 3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3번 모두 필리핀의 교정 시스템이 그를 놓쳤다는 것. 첫 번째 체포에서 37일을 버텼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82일을, 세 번째에서는 1년 12일을. 도주 기간은 매번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잡힐 때마다 혐의는 하나씩 무거워졌습니다. 살인범에서 탈옥수로, 총기 마약 소지범으로, 국제수배 도주범으로. 매번 감옥을 나올 때마다 더 위험한 인간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감옥이 교화의 공간이 아니라 범죄의 업그레이드 기지가 된 셈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붙잡힌 박광열은 뉴빌리브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제국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2019년 늦가을, 필리핀 어딘가의 은신처. 환풍기창을 빠져나온 남자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판판과 교도소도 타를라크의 법정도, 한국은 더더욱. 인터폴 적색 수배가 발부된 상태, 30만 페소의 현상금이 붙은 얼굴, 필리핀 전역의 경찰서에 그의 사진이 돌았습니다. 그런데도 박광열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잡히지 않았습니다. 숨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1년 동안 그는 전혀 새로운 사업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도주 초기 박광열이 가장 먼저 손에 쥔 것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총이 아니라 전화기. 사탕수수밭에서는 권총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였지만 이번에는 화면 위의 글자가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메신저 앱, 종단 간 암호화, 발신자의 실명을 드러내지 않는 익명의 공간. 그 공간 안에서 박광열은 새로운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전세계. 그 닉네임을 처음 접한 한국 수사기관의 반응은 단순했습니다. 약물 거래방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익명의 공급책 중 하나. 메신저 앱 안에는 이런 이름이 수백 개 떠돌았습니다. 행복 배달, 24시간, 전국 특송. 밀거래 책들이 사용하는 닉네임은 대부분 빠른 배달과 넓은 공급망을 암시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전 세계도 그중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급책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마약 유통책은 한국 내에서 활동합니다. 국내의 공급선에서 물건을 받아 소매로 넘기는 구조. 그런데 전 세계라는 이름 뒤에 있는 인물은 한국 밖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마약 거래방에서 활동하면서도 한국 경찰의 물리적 수사망 바깥에 존재하는 공급책. 국경이라는 장벽이 수사를 차단하는 방패가 되고 있었습니다. 도주 중인 살인범이 약물 유통 사업을 시작한 경위를 정확히 추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박광열은 비쿠탄 보호소와 판판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시기에 약물 관련 인맥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필리핀의 교정시설에는 약물 사범이 수감 인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유통 경로와 공급선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호소에서 정보를 얻었고 첫 번째 탈옥 후 82일간의 도주 기간에 금지 약물에 처음 손을 댔고 교도소에 다시 갇혀 2년 5개월을 보내는 동안 네트워크를 더 넓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탈옥이 그 모든 준비를 실행에 옮기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은신처의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커튼을 친 창문 너머로 필리핀의 밤이 펼쳐졌고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것은 스마트폰 화면이었습니다. 푸른 빛이 박광열 아래쪽을 비추었습니다. 메시지 알림음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메시지, 물건을 구해달라는 요청, 수량과 가격을 묻는 문의, 전달 장소를 정하자는 허비. 그 모든 대화가 화면 위의 글자로만 이루어졌습니다. 목소리도 얼굴도 없이. 오직 전 세계라는 4글자만이 상대방에게 보이는 전부였습니다. 수산물 경매장에서 상인들 사이를 누비던 사업 감각이 여기서도 작동했습니다. 다단계 사기 조직에서 사람을 모으던 능력이 마약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그대로 쓰였습니다. 다만 매개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경매장에서는 얼굴을 맞대고 악수를 건넸고 사기 조직에서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이번에는 메신저 창 안의 텍스트가 그 모든 것을 대신했습니다. 얼굴을 모르는 사람에게 물건을 넘기고 본명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는 구조. 디지털 익명성이 국경보다 더 견고한 은신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전 세계라는 닉네임에는 박광열의 자기인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 세계. 자신의 공급망이 세계를 아우른다는 과시.
필리핀 감옥에서 2번이나 탈출하고 인터폴 수배를 받으면서도 사업을 운영하는 자신에 대한 기묘한 자부심. 사탕수수밭에서 3사람을 죽인 손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누르면서 자신을 전 세계라고 이름 붙이는 감각. 그 4글자 안에 이 인간의 정체성이 압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수사기관에 전 세계의 실체가 포착되기 시작한 것은 이 도주 기간 중이었습니다. 마약 거래방을 감시하던 수사관들의 귀에 소문이 흘러들어왔습니다.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공급책이 있다. 닉네임은 전세계. 물량이 크다. 그리고 그 전세계가 박광렬이라는 정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살인 혐의로 수배 중인 남자가 도주 중에 마약 유통 사업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 범주의 규모가 한 단계 올라간 것을 수사기관도 감지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박광렬은 필리핀에 있었고 한국 경찰의 영장은 국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메신저 앱의 암호화는 대화내군의 확보를 어렵게 했고 가명과 대포폰은 위치 추적을 방해했습니다. 그 교착 상태를 깬 것이 2020년 10월의 비밀정보원 제보였습니다. 라구나주 칼람바시에서의 3번째 체포. 파트 5에서 다루었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체포 현장에서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 그 전화기 안에 전 세계의 흔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메신저 대화 기록, 거래 내역, 연락처 목록. 물리적 감옥은 2번이나 탈출한 남자가 디지털 흔적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는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3번째 체포 이후 박광렬에게는 이전과 다른 무게의 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법원은 박광렬에게 축적된 혐의들을 하나씩 심리했습니다. 한국인 3명에 대한 살인, 탈옥, 총기 불법 소지, 마약 관련 혐의. 2016년 사탕수수밭에서 시작된 범죄가 4년에 걸쳐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 모든 것이 법정의 저울 위에 올라갔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60년. 필리핀 법제계에서 60년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사실상의 종신형입니다. 가석방 없이 복역해야 하는 기간만 계산해도 남은 생을 감옥 안에서 보내야 하는 형량이었습니다. 수산물 유통업자로 시작해 사기 모집책이 되고 살인범이 되고 탈옥수가 되고 마약 유통 총책이 된 남자의 범죄 이력이 하나의 숫자로 환산된 것입니다. 60년. 그러나 그 60년이 박광렬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60년 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뒤에도 전세계라는 이름은 한국의 마약 거래방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는 계속 전송됐고 물건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감옥 안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그 대답은 필리핀 교도소의 실체를 들여다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감옥에 갇힌 박광렬. 그러나 이번에는 탈옥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대 필리핀 소재 대형 교정시설. 정원이 있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정해놓은 숫자. 그러나 그 숫자는 이미 오래전에 의미를 잃었습니다. 정원의 수배에 달하는 인원이 같은 담장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복도에, 운동장 한쪽에, 계단 아래에 매트리스를 깔고 눕는 수감자들. 사람이 넘쳐나는 곳에서 관리는 불가능해지고 관리가 불가능한 곳에서 규칙은 무너집니다. 필리핀의 교정시설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의 출발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감자가 같은 조건에서 생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돈이 있는 수감자와 없는 수감자의 삶은 같은 담장 안에서도 전혀 달랐습니다. 돈이 없으면 바닥에 눕고 배급되는 식사를 먹고 선풍기 하나 없는 열대의 더위를 견뎠습니다. 돈이 있으면 달라졌습니다. 에어컨이 설치된 방, 벽에 걸린 텔레비전, 외부 음식 판입, 면회의 편의, 심지어 스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했습니다. 돈으로 사는 세계. 박광렬은 그 세계의 주민이었습니다. 사탕수수밭에서 빼돌린 7억 2천만 원, 도박장 운영 수익, 그리고 약물 유통으로 흘러들어온 자금.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박광렬이 교도소 안에서 상당한 경제력을 가진 수감자였다는 것은 그의 생활 방식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방 안에서 벽걸이 텔레비전으로 한국 뉴스를 시청하고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수감자.
징역 60년을 선고받은 사람의 일상이라기에는 지나치게 편안한 풍경이었습니다. 휴대전화, 바로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교도소에서 수감자의 휴대전화 소지는 금지됩니다. 한국의 교정시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필리핀의 과밀수용시설에서 이 원칙은 종이 위에만 존재했습니다. 수감자끼리 전화기를 반입하는 경로는 다양했습니다. 면회객이 몰래 전달하거나 교도관이 대가를 받고 눈을 감거나 외부에서 담장 너머로 던져 넣거나 방법은 여러 가지였고 단속은 유명무실했습니다. 박광열은 이 허점을 사업 인프라로 활용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에는 메신저 앱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화면 너머에는 한국에 있는 유통책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광열이 포섭한 유통조직원들의 특징은 뚜렷했습니다. 20대에서 30대 초반, 전과가 없는 초범들이었습니다. 왜 초범이었을까? 수사기관의 감시망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은 사람,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얼굴이 등록되지 않은 사람, 검문 검색에서 의심을 덜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물건을 운반하고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했습니다. 박광열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물건의 종류, 수량, 전달 장소, 간결한 지시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유통책은 지정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물건을 수거하거나 물건을 숨겨두거나 던지기라고 불리는 수법이었습니다. 던지기. 특정 장소에 물건을 숨겨놓고 구매자가 별도의 안내를 받아 그것을 가져가는 비대면 전달 방식. 아파트 단지의 화단 뒤, 공원 벤치 아래, 주택가 골목의 화분 밑, 편의점 앞 쓰레기통 옆.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작은 봉지를 놓아두면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집어갑니다.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CCTV에 두 사람이 동시에 찍히지 않습니다. 누가 놓았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물리적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구조. 한국의 어느 주택가 골목,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사람의 발길이 뜸한 시간대, 후드를 뒤집어 쓴 누군가가 골목을 걸어갑니다. 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눈, 특정 화분 앞에서 잠깐 멈춥니다. 허리를 숙여 화분 아래에 손을 넣습니다. 작은 봉지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10초도 걸리지 않는 동작, 그리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던지기의 현장이었습니다. 필리핀 감옥 안에서 보는 메시지 하나가 한국의 골목에서 이런 장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추정한 월 유통 규모는 경악스러웠습니다. 각성제 기준 약 60kg, 시가로 환산하면 약 300억 원. 한 달에 300억 원어치의 금지 약물이 감옥 안에 한 남자가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 규모. 한 사람이 감옥 안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운영하는 사업의 규모가 이 정도였습니다. 그 약물이 한국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각성제 60kg이 한 달에 한국 시장에 풀린다는 것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투약자가 그 물건을 소비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학가의 원룸에서, 유흥가의 뒷골목에서, 평범한 주택가의 방 안에서 누군가의 아들이, 누군가의 딸이, 누군가의 배우자가 그 흰 가루를 흡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출발점에 필리핀 교도소 안에 스마트폰 화면이 있었습니다. 박광열로부터 약물을 공급받아 한국 내 유통을 총괄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이 A씨로 지칭한 이 유통 총책은 2021년 1심에서 징역 10년에 선고받았습니다. A씨가 잡혔습니다. 그러나 A씨를 잡아도 공급사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감옥 안에 박광열이 여전히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 잡히면 다른 한 명을 포섭하면 되었습니다. 초범은 한국에 얼마든지 있었고 돈이 필요한 젊은이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감옥이라는 공간의 역설이었습니다. 처벌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오히려 범죄의 안전지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수사기관이 박광열을 직접 조사하려면 필리핀 교정당국의 협조가 필요했고 그 절차는 복잡하고 더뎠습니다. 외국 교도소 안의 수감자에게 한국 경찰이 접근하는 것은 외교적 절차, 사법공조 요청, 현지 당국의 승인이라는 여러 겹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관문을 통과하는 동안에도 메시지는 계속 전송되었고 물건은 계속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감옥 담장이 박광열에게는 방패였습니다. 안에 있으니 잡을 수 없고 잡을 수 없으니 멈출 수 없는 구조.
필리핀의 과밀 수용, 관리 부재, 교정 공무원의 부패라는 3가지 조건이 이 역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메신저로 사업을 지시하는 수감자. 징역 60년이라는 숫자는 판결문 위에만 존재했고 현실에서 박광렬의 삶은 그 숫자와 무관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제국을 운영하던 박광렬을 끌어내려면 외교 채널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채널이 열렸습니다. 2026년 3월 3일 필리핀 마닐라. 양국의 국기가 나란히 세워진 테이블, 조명이 균일하게 내리쬐는 회담장 안에서 두 나라의 정상이 마주 앉았습니다. 대한민국과 필리핀, 경제협력, 안보 공조, 인적 교류, 정상회담의 의제는 늘 그렇듯 양국 관계의 큰 그림을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그림 사이에 한 사람의 이름이 끼어들어갔습니다. 박광렬. 한국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한 것은 박광렬의 임시 인도였습니다. 양국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 한 명의 범죄자 이름이 거론되는 일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정상회담은 국가 대 국가의 의제를 다루는 자리입니다. 무역협정, 방위협력, 기후변화, 그런 거시적 주제들 사이에 수감번호를 가진 개인의 이름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한국 정부에게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박광렬의 송환을 추진한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외교 채널을 통해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번번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박광렬은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 60년을 선고받은 수감자였습니다. 필리핀 사법부의 판결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나라의 신병을 넘기는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의 해석, 임시 인도의 법적 근거, 재판 종료 후 복역 장소 문제 등 법률적 장벽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메시지는 계속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교도소 안의 스마트폰에서 한국의 약물 시장으로 앞서 살펴본 규모의 마약 유통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 수사기관은 유통 조직의 말단을 잡을 수는 있었지만 공급선의 꼭대기에 있는 박광렬에게는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외국 교도소 안의 수감자, 그 물리적 거리가 수사의 한계이자 박광렬의 방패였습니다. 정상회담이라는 카드가 필요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실무 차원의 외교 협의로는 넘을 수 없었던 벽을 정상 간 직접 대화로 돌파하겠다는 판단. 한 명의 범죄자를 데려오기 위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야 했다는 사실이 이 사건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회담장의 문이 닫혀 있는 동안 그 안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다음 날 한국 대통령의 입에서 박광렬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2026년 3월 4일 마닐라 소재 동포 간담회장. 교민들과 마주 앉은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도 교도소 안에서 대한민국으로 마약을 수출하고 있다고 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특정 범죄자를 지목하여 발언하는 장면. 그 무게를 가늠해보면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의 범주를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 gat힌 한 명의 한국인이 그 안에서 한국을 향해 마약을 보내고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이름을 부르는 상황. 사탕수수밭의 미시적 범죄가 양국 정상회담이라는 거시적 무대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간담회장의 교민들 사이에서 옹성거림이 일었을 것입니다.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에게 박광렬의 이름은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6년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은 현지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고 이후에 탈옥과 재체포 소식도 교민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 사건의 심각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진 순간이었습니다. 정상회담의 결과는 실무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정부청사 회의실, 긴 테이블 위로 서류 더미가 놓였습니다. 법무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청, 5개 기관의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 TF, 박광렬의 임시 인도 절차를 총괄하기 위해 구성된 합동 태스크포스였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일정표가 적혔습니다. 필리핀 측과의 법적 절차 확인, 임시 인도 요건 충족을 위한 서류 준비, 호송 계획, 입국 후 수사 착수 일정, 한 줄 한 줄이 수년간 닿지 않았던 박광렬에게 한 발짝씩 다가가는 경로였습니다.
5개 기관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이 사건에 걸고 있는 무게를 보여주었습니다. 법무부가 국제형사사법공조의 법적 틀을 관장하고 외교부가 필리핀 정부와의 채널을 유지하고 국가정보원이 현지 정보를 수집하고 검찰과 경찰이 입국 후 수사를 설계하는 역할 분담. 한 명의 범죄자를 데려오기 위해 국가기관 5곳이 동시에 가동되는 상황. 대한민국 범죄 수사 역사에서도 흔하지 않은 구성이었습니다. 임시 인도라는 형식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범죄인 인도가 아니었습니다. 임시 인도란 외국에서 복역 중인 범죄자를 일시적으로 자국에 데려와 재판을 진행한 뒤 재판이 끝나면 다시 원래의 수감국으로 돌려보내는 절차입니다. 박광열은 필리핀에서 징역 60년의 형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한국에서 약물 관련 재판이 종결되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 남은 형을 복역해야 했습니다. 두 나라의 법이 한 사람의 몸 위에 겹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필리핀 교도소 안에 박광열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이름이 양국 정상 사이에서 오갔다는 사실을 그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시청하고 스마트폰으로 한국 기사를 검색할 수 있었던 남자. 한국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는 보도를 화면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여전히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 약물 유통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은 수사 기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이름이 불린 뒤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TF의 실무 협의는 3주간 이어졌습니다. 2026년 3월 3일의 정상회담에서 시작된 절차가 3월 24일 임시 인도 합의의 최종 확인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필리핀 측이 동의했습니다. 박광열의 신병이 한국으로 넘겨지는 것이 확정된 순간이었습니다. 수년간 닿지 않았던 손이 마침내 박광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외교적으로, 경찰의 수갑이 아니라 정상의 악수가 이 남자를 끌어낸 것입니다. 사탕수수밭에서 시작된 사건이 양국 정상회담을 거쳐 5개 기관의 합동작전을 통해 하나의 비행기 좌석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임시인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비행기 한 대와 9년 만에 밟게 될 한국 땅이었습니다. 2026년 3월 25일 새벽, 마닐라 공항의 활주로 위에 비행기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의 공항은 탑승교 조명과 유도 등의 불빛만이 아스팔트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일반 승객들 사이에 섞여 한 남자가 기내로 올랐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목, 그 수갑 위를 검은 천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양쪽에 호송 인력이 붙었습니다. 좌석에 앉은 남자의 눈은 창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마닐라의 불빛이 희미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어딘가에 그가 10년 가까이 살았던 도시가, 2번 탈옥했던 감옥이, 전세계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벌였던 은신처가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필리핀의 땅이 창밖으로 멀어졌습니다. 기내에서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한국 수사기관이 비행 중에 영장을 집행한 것은 한국 영토 위에서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임시인도 형식으로 넘겨받은 피의자의 신병을 한국 법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첫 번째 단계. 서류가 건네졌고 박광열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관할 아래 놓였습니다. 오전 6시 40분경 인천국제공항. 비행기가 게이트에 접현했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 입국장 안쪽에는 이미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 마이크를 쥔 리포터들, 조명을 세팅하는 촬영 스태프. 이 이른 시간에 공항에 이 많은 언론이 모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9년 만의 귀환.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야구 모자를 이마 깊숙이 눌러 쓴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수갑을 감싼 검은 천이 형광등 아래서 드러났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1번, 2번, 쉴 새 없이 흰 선광이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선광 속에서 남자의 얼굴이 순간순간 드러났습니다. 무표정, 반성의 기색도 없고 수치의 기색도 없고 두려움의 기색도 보이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취재진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마약 판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묵묵부답. 피해자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묵묵부답. 질문은 계속되었고 대답은 없었습니다. 입을 꽉 다문 채 전방만 바라보며 걷는 남자. 호송 인력이 양쪽에서 팔을 잡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 행렬이 입국장 복도를 지나갈 때 공항을 오가던 일반 여행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도 수갑을 찬 남자 주변으로 몰려드는 카메라의 물결은 심상치 않은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카메라 행렬을 지나치던 박광렬이 취재진 중 한 명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내뱉었습니다. 너는 남자도 아니여. 세 사람을 사탕수수밭에 묻고 감옥에서 2번 탈출하고 약물 밀거래로 월 300억 원을 굴리던 남자가 9년 만에 한국 땅을 밟으면서 내뱉은 첫 마디가 너는 남자도 아니여. 이 남자는 같은 공항을 반대 방향으로 통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수사망이 좁혀오자 여권을 손에 쥐고 출국장을 지나갔던 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손끝에 미세한 떨림, 보딩 패스 위에 인쇄된 목적지 마닐라. 그때 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도주자이긴 했지만 수갑은 채워져 있지 않았고 카메라도 없었고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항, 같은 터미널, 같은 복도. 그러나 모든 것이 정반대였습니다. 출국이 입국으로, 도주가 송환으로, 자유가 구속으로 뒤집힌 거울 속의 장면이었습니다. 앞송 차량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경기 북부로 향하는 고속도로. 3월 말에 한국은 아직 아침 공기에 찬 기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필리핀의 열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앙상한 가로수, 회색빛 아파트 단지, 아침 출근길의 차량 행렬, 9년 만에 보는 한국의 풍경이었습니다. 박광렬의 눈에 그 풍경이 어떻게 비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향하고 있는 곳이 집도 사무실도 아닌 경찰청이라는 사실만은 확실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사람의 범죄 궤적이 사기에서 살인으로, 탈옥에서 약물 밀거래로 확장되어 간 기록입니다. 국경을 넘은 범죄가 한 나라의 수사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국 교정시설의 구조적 허점이 범죄 지속의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한 명의 범죄자를 데려오기 위해 양국 정상이 직접 나서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질문들이 있습니다.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상위 공급선의 실체는 완전히 밝혀졌는가? 교도소 안에서 수년간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경로에 교정당국의 조직적 부패가 개입했는가? 임시 인도 이후 한국 재판이 끝나면 그는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갑니다. 최종적인 처벌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피해자 3인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1만여 명에게 피해를 입힌 금융사기 사건의 관련자였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에서는 총에 맞아 사탕수수밭에 묻힌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가해와 피해의 경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 그것 또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